네, 안녕하세요, 수성님. Thanks 네, Edu 질문 수업으로 배우는 수학 6학년 2학기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 3차 시입니다. 비와 비율의 개념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1학기 때는 질문 수업 형태로 수학 수업을 하지 않았고 또 학생들에게도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비와 비율의 개념을 이번 시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 우리 지도안이 보이거든요. 네. 이 지도안을 제가 지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짚어볼 건데, 수업, 3차시 수업 잘 진행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영상을, 40분짜리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촬영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질문 수업 이 지도안 따라서 해보신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수석님께서 어떤 핵심 질문이나 입금 질문 전체 수업의 흐름을 먼저 다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질문 수업이 아니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준비를 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스스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정답을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려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건 수업이 처음엔 애들이 즐겁게 떠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뭔가 수업이 살짝 좀 루즈해진다? 잘하는 아이들이 음, 후회하는 약간 시점이 생긴다? 이게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고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반적인 수업 방식이 안내된 어떤 질문 수업의 지도와 입금 질문도 있고 평가 단계도 설정되어 있는 이런 수업을 지도안을 보고 이렇게 내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학생 배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짝 토론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수업을 한 3차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냥 주도적으로 이끄는 수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진짜 질문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러면 오늘 3차 시에서 살펴볼 거 영상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딱 꽂히고 다음 4차 시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씩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업을 안 하신 분들께서 이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도안을 한번 살짝 빠른 속도로 훑어보겠습니다. 네. 3차 시, 우리가 1, 2차 시에는 단원 개관을 했고 3차 시에 이제 드디어 첫 차시 수업인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차시 수업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 전시학습. 우리 단원개관을 지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단원개관을 보시면 첫 차시에는 우리 1학기 때 배운 비와 비율의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비례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비와 비율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질문 수업 방식으로 스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완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그냥 그 반복을 한번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은 비와 비율이 완벽하게 수업되어 있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 예, 권해봅니다. 우리 학습이라는 게 한 번만에 계단식으로 딱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다선형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반복 학습을 해보시면서 2차 시를 해보면서 우리가 4차 시로 나아갈 때 실제 수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도안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안에 평가 문항이 있고요. 평가 수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하위 단계를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평가 단계가 나옵니다. 이거를 지도안을 지금 보는 법을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설계하실 때 이 1차가 뭔가라고 보시면 질문 수업은 활동 1, 활동 2, 활동 3, 뭐 이렇게 배분되어 있지 않고 1을 배우면 2를 할 수 있고 2를 배우면 3을 할 수 있고 3을 통해서 4를
실생활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단계적으로 움직여서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1단계를 배워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2차로 나가고 2차에서 피드백해서 3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1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점점 두 개 있는 걸 콜론이라고 합니까? 세미콜론이라고 합니까? 콜론이라고 합니다. 네, 콜론이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애들이 콜론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읽든가요? 3대 4라고 읽든가요? 3 콜론 4 이렇게 읽든가요? 아, 3대 4라고 읽는데 저 부분은 이제 보면 이건 콜론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콜론 앞에 있는 건 전항, 콜론 뒤에 있는 건 후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미 전원보안까지 갔다, 그죠? 전원보안은 다음 차시에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차시가 뒤에 있는 차시를 아이들이 앞에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 근데 보통 아이들 이 점 두 개를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멘트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은 혹시 경험해보셨어요? 수업하시면서? 1학기 때?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1학기 때 사실 아이들과 다루지 않아서 아, 제가 이번 질문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다뤄야 한다는 걸 처음 인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1학기 때는 전혀 파악을 할 기회가 네.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비를 나타낸다는 것. 근데 네.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건 비를 나타내는 기호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들 이거 뭐라고? 그럼 애들이 입으로 말해보는 거죠. 초롱 선생님이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요 컬러는 무슨 의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콜론은 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네. 그냥 두 수의 양을 콜론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작은 때 이게 한번 툭 내어뱉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1차 입금 질문 1에서는 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볍게 애들이 2번 정도 반복만 해도 그 다음 단계에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질문 첫 번째에서는 자리 이동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스럽게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바꾸려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또 어떤 반에서는 너무 몰라서 여러 번 해야 될 때는 바꿀 필요가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짝이동하여 반복하기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합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Q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4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 보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3대 4는 어떻게 읽을까? 이 질문을 보고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아이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4에 대한 3의 비 또는 앞에 있는 게 이제 비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라는 걸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입금 질문이. 이게 비교하는 양하고 기준량을 아이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잡아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3대 4는 어떻게 읽지? 4에 대한 3의 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짝끼리 주고받아 보고 새로운 짝하고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아이들에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생각하면서 그걸 넣어서 읽어봐라고 교사가 안내를 해줘야 네. 하나요? 그렇게 해주면 또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개념 확장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과와 4개와 배 6개를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비교하는가에 따라 비교값이 달라지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과 4개와 배 6개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기준량이 배야. 이번에는 기준량이 사과야. 비는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학생들이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때 어떻게 지도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잖아요. 사과는 4개, 배는 6개야. 기준량과
기준이 사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율값은. 예, 이럴 때 공책에 한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애들이 쓰고 기준 6대 4, 배 4대 6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짝끼리 하는 활동에서 선생님이 개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했는데. 네, 했어요. 이런 문제 할 때 애들이 답이 안 나온다고 첫 번째 답하고 할 때 애들이 살짝 헷갈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가 마음대로 써봐.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첫 번째 짝이랑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이랑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그때 네.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순서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네. 짝이랑 했을 때는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 마음대로 엉터리 써놔도 괜찮다. 짝끼리 하라고 하고 설명을 막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교사가? 아니요. 두 번째 짝을 만났을 때는 교사가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짝끼리 먼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렇죠. 짝끼리 먼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짝끼리 보면 그때 아이들이 또 말해요. 야, 이거 틀린 것 같다. 앞에 짝과 오류를 했던 것을 뒤에 짝이 수정할 수도 있고요. 뒤에 짝이 답이 엉터리인데 끝까지 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렵네요. 그때 자기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막 우긴단 말이에요. 많이 우기는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우깁니다.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쟤들이 조금 잘하니까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내 생각을 맞는 것도 같은, 내게 맞는 것 같은데 차마 입 밖에 못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죠. 4대 6이야. 6대 4야. 안내를 해주는 게 이유가 기준량이 뒤에 있어서 그래. 이걸 알려주죠. 그러면 네. 그때 처음 말하지 못했던 그 학생은 알고 보니까 쟤도 별거 없네.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요. 저 수학 수업하면서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성적이 일취월장합니다. 오. 네, 그 애들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늘 묻혀있던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순간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그 답을 통해서 자기 틀린 걸 빨리 캐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네. 선생님 방식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내가 안다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비율 개념에서 선생님께서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짝이동 활동은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네. 자, 선생님, 이제는 비율의 개념에 들어가요. 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고요. 비의 값이 되잖아요. 네. 그죠? 이제 B라는 거 3대 4라는 애만 그냥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3대 4는 4분의 3이 되어서 0.75라는 값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비율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비율이 네. 필요하죠. 비례식이나 비례 외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율값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3대 4의 비의 값은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3대 4의 비율값이 바로 비율이라는 애가 되는데 비율값은 분수나 소수로 나타낸 것.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복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서로 이제 하는 건데 네. 3대 4의 비율값은 이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면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이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요. 이거는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못하는 애 또 잊어버렸으면 그 정도는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네. 3대 4의 비율값을 여러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제가 비율은이라고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을 했는데 제가 정답에 약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분수로 소수로 나타낸 거다라는 걸 딱 제가 정해주고 있으니까 학생들 지도가 좀 더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한테 3대 4의 비율값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 분수, 소수 못할 수도 있고 일단 막 생각을 해보겠죠.
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짝은 항상 어떻게 한다? 틀려도 된다? 네, 틀려냅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막 짝한테요. 그러니까 짝끼리 하는 이유는 손을 들고 발표를 하면 부끄러워서 못 하는데, 짝한테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짝한테만 말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음, 아이들이 모르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모르는 걸 말할 수 있어야 알게 되고, 아는 것도 내가 말해야 알게 되니까, 꼭 말을 해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음, 주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아이가 이 말을 왜, 제가 선생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이거를 분수 값으로 적어서 비교해 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수석님께서 그 내용을 네네, 주실 때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잖아요. 분수를 네네. 임의로 적어두고 이제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다.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라는 뜻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고 헷갈렸거든요. 지금 여기 때문이죠. 분수를 적어두고 짝과 반복하며 설명하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3대 4의 비율값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뭐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면 돼요. 4분의 3이에요. 0.75예요. 해버리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아, 쉬워져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사과수하고 배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아이들한테 안 난다고 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값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때 분수의 분모가 기준량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분자가 비교하는 비교하는 양. 양이에요. 학생들한테 4분의 3을 적어두고 비율값을 설명해 보시오 하면 4는 기준량이어서 분모고요. 3은 비교하는 양이라서 분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분수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네. 분수는 알거든요. 3대 4를 나중에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는 애들이 잘 모르는데 분수는 잘 알아요. 음, 분모가 엄마니까 기준이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기준량이야. 그러면 분모를 볼 때마다 기준과 비교하는 양으로 항상 비로 변환이 쉬워지는 거예요. 분수 음, 따로 비 따로가 아니라 분수 자체가 비거든요. 아, 비율이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는 아하 어떻게, 모먼트가 있네.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거기 아하 모먼트가 있네요. 분수 자체가 비라는 것을 저조차도 가르치면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분수 자체가 비율이거든요. 음, 비율 값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분수 따로, 비 따로 배워요. 아이들이. 인식을 해요. 음, 그래서 분수라는 애를 딱 보는 순간, 이게 3대 4지. 음, 0.75지. 이게 수가 연결이 계속 움직여줘야, 지난번 1학기 때 5학년 그 약수와 배수할 때 학생들에게 소인수분해를 중학교 과정에서 하는 소인수분해 형태의 약수 구하는 방식을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수를 잘 가르고 잘 모으고 어떤 수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9라는 숫자 안에 3이라는 숫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 이런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를 보는 순간 3대 4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네. 4분의 3을 3대 4로 적용할 것이고, 어떤 순간에는 0.75라는 숫자로 바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야 수학이 재미있고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데 늘 분할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비율의 개념에서는 분수를 주고 이건 기준량이고 얘는 뭐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6분의 4는 6은 기준량이고 4는 비교하는 양인데 분자는 비교하는 양인데 이거를 비로 나타내면 3대 4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자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첫 네. 번째는 그냥 아이들한테 3대 4의 비의 값을 짝이랑 이야기해봐 하고 두고,
그리고 이제 짝을 바꿔서 아이들이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양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함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의 값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안내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3대4의 비율값을 하면 애들이 그냥 4분의 3, 0.75 이런 숫자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4분의 3을 가지고 이 비의 값을 분수를 보면서 비율값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4는 기준양이 되었고 3은 비교하는 양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됩니다. 뭐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3이 됩니다. 이걸 입 밖으로 계속 사실은 이게 숫자로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는데 입 밖으로 내어보면 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숫자들을 바꿔가면서도 설명해봐. 다음 짝이랑도 소수로 바꿔가면서도 설명해봐. 그러면 분수가 갑자기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3대4는 4분의 3이야. 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단계가 3인 거예요, 이게. 아, 3차식까지 2까지 오려고 하면 사실은 B로 바꾸고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까지 오고 그 다음에 비율값들을 이제 반복해서 숫자와 연결해서 말하는 단계가 되는 쪽을 1차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들하고 많이 떠들고 나서 이거 한번 적어봐 하면요. 애들이 쉽게 툭 써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2와 5의 B, 네. 7에 대한 3의 B, 9의 4에 대한 B. 어렵지 않으세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쓴다고 하면 반드시 학생들 중에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이. 그렇죠. 지금 이걸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율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말할 때, 아까 분모를 4분의 3, 이걸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1학기 때 이 4분의 3, 2와 5, 3과 4의 B, 7이 아니라 뭐죠? 4에 대한 3의 B,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 문장을 미리 연습을 다 시켜서 짝을 바꿔가면서 선생님이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칠판에. 세 가지 정도는. 네. 그게 비율값을 말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율도 같이 하면서 비에 대한 용어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에서 입금 질문 2번과 입금 질문 3번에서 돌아가 볼게요. 네. 입금 질문 2번과 3번에서 여기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익힘책에서 저게 나오네? 라고 느끼셨다면 여기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한 두 가지를 적고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좀 쉽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익힘책을 주면 연습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냐면 순식간에 이 문제를 1분, 2분 만에 다 풀어요. 효능감이 올라가겠어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수학 좀 잘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엄청 성적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뇌를 활성화시키고 입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문제는 실생활 적용이에요. 네. 비와 비율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3대4, 4분의 3. 이런 건 도대체 3대4, 이런 거 어디서 적용해?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되죠. 언제 애들이 쓴다고 할까요? 3대4, 네, 비율은 언제 쓸까요? 만들기를 할 때?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 생각보다 아이들은 답을 잘할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애들이 수학 익힘책에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익힘책에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게 나와요. 놀이공원에 갈 사람, 체험학습 장소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할 사람, 이런 거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한번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문제를 풀면서.
요즘 학생들은 수능 그 비문학 공부하면서, 독해 공부하면서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그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처럼 언어 점화가 일어나죠. 우리 고마워 교실에 기억나시죠? 그 네.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이미 실생활에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미 한 차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지 예,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긴 비율로 우리가 가면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음,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들 보고 애들이 못하면 익힘책에 있던데 하고 한번 탁 슬쩍 던져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음, 나서 알게 된 점 쓰다 보면 애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래서 배운 글쓰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배운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새롭게 알게 된 거 꼭 적어 이렇게 하면 정말 다양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이 잘 됐다는 딱 배운 글쓰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음,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으세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왜 배운 글쓰기를 하느냐 하는 질문하고 잘 쓰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배운 글쓰기는 수업 구조가 탄탄하면 무조건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수업에 잘 쓸 수가 성공하면, 없어요. 네? 수업을 성공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은 걸 배웠으니까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프로문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드렸고 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제일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수성님께서 흐름을 이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아 하고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여전히 궁금한 게 언제 교사가 어느 만큼 개입해야 되는지가 아직까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게 좀 이거는 계속 하시다 보면 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차시에서 이제 초롱 선생님께서 꼭 고민하셔야 되는 건 짝 활동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도안을 제가 4차시 지도안을 지금 제공을 해드렸는데 수업을 하시라고 저도 사실 이 수업을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지도안 형태로만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짚어드리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지도안은 일단은 무조건 흐름도가 다음 단계 피드백이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 그러면 1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단계 안에서도 2단계 안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네. 이게 짝 활동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짝 활동인데, 제가 먼저 선생님, 이게 이제 짝 활동 피드백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1대1 수업하고 1대 다수 수업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수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1대1은 학생 개인을 상대로 하니까 그 수준에 맞는 걸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전체를 할 때, 대상으로 할 때는 개별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 학생은 아는데 이 학생은 모르고 막 이래서.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음, 교사가 모든 학생을 피드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질문 수업에서는 짝이란 좋은 수업 요소를 활용해야 돼요. 사람을 수업 요소라고 말한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 구조를 만들어서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수성님,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뭐 내가 잘 알고 이미 문제를 이해한 학생, 잘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는 학생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모르면 설명하기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설명을 시작하죠. 네. 그 못하는 학생들이 쟤 우리 반에 부진한데 달려갑니다. 물론 가르쳐 주셔도 괜찮은데 애들이 걔들은 일단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음,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봐주세요. 음. 처음에는 그냥 좀 느긋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봐주라는 게 그냥 지켜보라는 뜻인가요? 네네네.
그냥 지켜보는데 가르쳐 주지 말고 어디에 그 요소를 답할 수 있는지 교과서 13쪽에 두 번째쯤 보면, 중간쯤 보면 힌트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하는 학생한테 막 가르치세요. 답을 네, 요구하죠. 그래서 그 애들은 배울 기회를 놓쳐요. 대부분 부진아들은 선생님이 부진아를 계속 지속화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 아이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참잖아요. 근데 네. 걔 입장에서는 괜히 말했다가 틀린 거 또 태박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학생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보면 학원에서 선행을 했지만, 단순한 계산은 알아요. 공식도 알고. 근데 설명을 해봐라 하면,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는 모르고 공식만 알거나,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설명 못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그 짝은 내가 모른다, 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인식하고. 모르는 대로 떠들게 놔둬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줘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 하면 1분 정도? 이내로. 1분 안으로. 네네. 어떨 땐 생각을 그냥 탁 열 땐 10초만 해도 될 때가 있어요. 10초만 하면 될 일을 1분 주면 너무 길고요. 네. 근데 1분, 2분을 줘야 되는 시간에 1분만 주면 너무 짧아서 애들이 갈증이 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짧은 게 낫습니다. 다 음, 못하면 다음 짝하고 하면 되니까. 네. 그죠? 다음 짝하고 또 떠들게 해주면 또 확장되니까. 근데 너무 길게 주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제가 3차시 수업할 때 시간을 많이 주니까 할 말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네. 우리 반 애들이 할 말이 떨어졌다? 그럼 자리를 바꿔야 돼요. 다음 단계로 안내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할 말이 떨어진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클론이 의미하는 건 뭐야? 애들이 떠들었다면 바로 가면 3대4를 읽어봐. 그 다음에 또 확장하고 상태를 끊임없이 이제 올려주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 짝은 일단 내가 안다 모른다면 알면 되기 때문에 30초 이내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네. 문제도 못 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풀어야 되는 시간에서도 한 개만 주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는 3개, 4개를 동시에 줘서 한 개만 푸는 아이도 있고 4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고 짝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럼 4개를 다 푸는 애들은 계속 가르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가르치는 기술이 늘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재미를 가지고 오게 되죠. 못하는 애는 그때 배웠고요. 학생들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설명을 바로 시작해버리니까 생각할 기회를 뺏었다는 걸 이 영상을 보니까 또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수석님께서 방금 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맞도록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에 간섭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린 걸 발견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제가 뺏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과 비례배분 3차 시에서 비와 비율의 개념을 복습하는 차시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수석님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틀려도 괜찮다. 질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사이에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다. 이걸 배운 게 저에게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다음 차시에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4차 시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